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구교대 교수 및 총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셨고 1976년 현대문학을 통해서 등단하여 시집과 에세이, 수많은 인문 서적을 저술하시고 지금은 시 전문 개간 잡지 시와 만시의 주간 및 발행인이신 강형국 시인이십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지역 문예운동과 시와 만시고요.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계절에 이 좋은 장소에서 이 좋은 분들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나를 초대해 주신 이상옥 교수께서 한 30분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30분 이야기 하려고 해요. 2시간 동안 달려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빛나고 제가 안경을 좀 가리겠습니다. 제가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밑으로 가는 이게 사회자님 좀손좀 봐주세요. 이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테마는 이 지역문예운동과 시와 반시입니다. 제가 시와 반시를 통해서 지역문예운동을 한 33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요청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넘겨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92년에 시와 반시를 창간을 했는데 그 창간 배경에는 사적인 공적인 이런 배경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1991년에 제가 대구 문인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30여 년 전이니까 제가 40대 초반이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별로 무서운 거 없는 그런 시절인데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글 쓰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여튼 마땅찮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잡스러운 정치판 이상인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지금인데요. 그래서 이 투표하는 날, 선거 투표하는 날 제가 마지막 유세하면서 내가 회장이 되면 하여튼 혁명하겠다, 혁명. 그래서 하여튼 내 참모가 이야기하기를 표 떨어지는 소리가 두둑둑 나더라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3표짜로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울분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올바른 문인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교육대학 선생할 때 문예대학, 시인대학을 개강을 해서 한 2,000명 정도 제가 양성을 했습니다. 이게 또 안 돼요. 그 중에서 참 좋은 후배 제자들도 있고 또 단문화적인 덩치고 살아가는 제자들도 많고 어쩔 수 없더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이게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와 반시 창간을 계획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보면 이렇게
잡지가 우리 그 당시 한국 근대 문예 잡지사 100년 동안에 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전국을 상대하는 본격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서울이에요. 지역에서 나온 동인지 기관지 이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돈 드니까, 인력 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울 문예대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막 상점 대접해야 되고 러비해야 되고 야통 시절에 통금 오이 가면서 술 못 먹는 사람은 화장실에서 토해가면서 술 대접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발표 치면 얻을 수 없는 이런 기막힌 문학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시인들의 의식, 성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민등록 주소만 대구 지역에 있지 어디 정신적인 주소는 다 서울에 가 있는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들에게 로비 못하는 정말 양질의 시인들은 좋은 작품을 발표를 해도 이렇게 유통시킬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궁핍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화반 씨는 서울이 아닌 대구에도 제대로 된 잡지 하나쯤 있어야겠다는 작고 소박한 꿈, 100년 역사상 초유의 일. 그래서 출범 당시 한국 문단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하나의 문화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최재봉 기자도 와서 인터뷰했고 주간조선의 무슨 민한 기자도 와서 인터뷰를 했고 잡지가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받았어요. 90년대가 춘추 잡지, 문학 잡지의 춘추 전국 시대라 하지만 서울 이야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문학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잡지는 갑이고 시인은 어린 서울을 향해 고개 숙일 줄 모르는 꼿꼿한 시인들의 작품은 독자들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화반 씨를 창간하게 된 제 개인적인 우리 문단의 공적인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천년 수성구의 어느 조그만 이렇게 암자절 앞에 있는 호수가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참 표정이 좋아서 제가 가끔 이렇게 쓰는데 어둠이 짙게 깔린 숲으로 들어가라. 그곳에는 어떤 길도 나 있지 않다.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길이다. 이 신화학자 조셉 캠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캠벨이 이야기하는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은 그 함축하는 뜻이 뭘까? 길도 나 있지 어떤 길도 나 있지 않는데 길이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의 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니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간다면 우리는 내 삶을, 내 개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게 참 좀 안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내가 존경하는 이상욱 교수님이 이 고성 중심으로 10여 년 전에 티카시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이렇게 창출하셨는데 그냥 일반 시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다닌 길만 다녔다면 어두운 숲속에서 자기 나름의 길을 하나 만들지 않았다면 이 티카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런 쪽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시화반 씨가 창간이 되니까 이제 반향이 이렇게 성미엽이라고 하는 유수한 문학 비평가가 탈중심의 반식 오색 대구 지역 시전문지 시화반 씨 창간
유수한 중앙일간지에 났던 기사입니다. 대구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도 다른 지역의 언론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문예지 시화반시 돌풍. 엊그저께 일 같은데 벌써 3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는 별로 시큰둥했죠. 왜 그런가 하면 대구의 매스컴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시화반시가 1년만 계속해서 발견할 것 같은 내 손가락에 장지지겠다. 아니 33년이 돼도 장지지겠다는 소리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근에 시화반시 30주년인가 뭐 창간 100호인가 발간 100호 기념일 때 이 신문에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크게 타락하지 않고 척박한 풍토를 딛고 단 한 차례의 결여도 없이 본격 문예지의 품격을 유지하며 800여 명의 독자 확보, 100여 명의 후원 회원, 이제 시화반시는 지역문화자치의 실천 사례이자 한국문학사에서는 꼭 있어야 될 귀중한 자산으로 전작게 됐다. 보면 시화반시가 창간되자마자 가장 쇼킹하게 받아들인 쪽이 부산입니다. 부산은 경제적으로는 대구보다 훨씬 우위에 있지만 문화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듬해 부산에서 시화 사상이, 그 다음에 광주에서 시화 사람이, 제주도에서 다층이, 뭐 이런 쪽으로 쭉 이 지역 문단의 활성화를 불러넣는 지역 중심의 문예 전문지가 창간하게 되는데 그 촉발을 시화반시가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잡지에서 뭐 한번 당신 하는 일을 이것저것 소개하겠다 주겠다 해서 이 쿨투라 하는 문화종합지 이렇게 놨던 겁니다. 제 자랑 같아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원 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주년 기념호를 준비하는 어느 날 백호를 이제 만들면서 더 넘어설 자신도 없고 또 자꾸 해서 뭐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백호를 만들 때 이제 백호 발간사의 폐간사를 제가 쓰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제가 절에서 무슨 문화행사를 기획을 해가지고 그 뒷자리에서 우리 그 시인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창간할 때는 당신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시화반시는 하나의 공기가 됐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계력이 된 거예요. 계력이.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대책이 없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 한 것 같다. 또 더 무슨 뭐 더 죽어가는 사람 자꾸 이 주사 나서 생명 연장하는 것처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후원회가 결성되고 뭐 그런 일도 아무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념사 대신 폐간사를 쓰리라 했던 이유는 노추의 지리멸리를 등지고 혼인이 떠나는 풋풋하고 담백한 뒷모습에 마음이 끌렸던 것, 매너리즘에 덧입혀진 갈수록 영악해지는 걸쟁이들에 대한 환멸, 뭐 이런 것들이 폐간하고 싶은 그 욕구를 이렇게 부추겼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뜻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화반시 이제 다시 백구를 지나면서 아니 처음부터 지향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우선 독자 시학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하여튼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하면서 나오니까 이 독자 시학이 없이 그냥 장삼 오사의 문이 다 하는 것, 뭐 그렇게 해서 뭐하겠냐, 뭐 이런 생각해서 또 필자 선정을 좀 엄정하게 해야 되겠다. 또 시민 추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명확할 필요가 있겠다. 또 시어반시가 지역문예 운동을 하는 거니까 문화 운동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크게 네 가지 갈래로 이제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독자 시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잡지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장삼 오사의 잡지 출연은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적 손실이자 문화적 낭비이다. 우리는 끝없이 반시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거칠게 말하자면 시와 반시 독자시의 기초는 아웃사이더적 변방성에 찾아온 해체의 정신이다. 해체의 대상이 언어와 전통일 때 모더니즘 시하고, 해체의 대상이 지역과 진영일 때 변방 시하고, 해체의 대상이 문학적 근본주의의 아직일 때 실용 시학으로 몸을 만들고 갈 길을 찾았다. 일반적으로 시와 반시의 독자시험은 모더니즘 시를 지향하는 잡지로 그렇게 자리매김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도 반시가 청도 반시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독자시험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 좋은 시를 찾기 위해서 저자가 우리는 숨어있는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좋은 시인인데, 가급적이면 이 잡지 저 잡지에서 이름만 보고 청탁을 해서 이렇게 문력을 날리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지양을 하고 숨어서 좋은 시를 쓰는 그런 이 문단 주류에 아구아침 하지 못하므로 이 연결이 잘 안 되므로 외로운 시인들에게 지명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자우지간 해왔다. 빛나는 시인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그 한 33년 동안에 등단시킨 시인들이 한 70명 안팎 정도 됩니다. 어느 해는 없는 해도 있고 두세 명 있는 해도 있고 이런데, 어떤 되게 등단 장사로 문예지를 해서 이렇게 용돈벌이 하는 잡지의 경우 보면 2, 3년 되면 7, 80명, 이 빠른 데는 한 1년 되면 7, 80명, 뭐 수필 몇 명, 뭐 아동문학 몇 명, 시적 몇 명, 시민해가지고 이런 데도 있죠. 그런데 뭐 그런 것과 비교할 상은 아니고요. 장전 우리는 뭔가 좋은 시인을 이렇게 블라인드 치고 그러면서 아르바니 없이 뽑다 보니까 젊은 시인들이 많이 뽑혀요. 젊은 시인들이 많이 뽑히니까 이렇게 무슨 후원회 같은 결성이 안 돼요. 또 유능하다 보니까 2, 3년만 되면 시어반시 없어 다 지금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시어반시는 33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그 출신들 모임도 하나 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이국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널리 알려져 있긴 유홍준 씨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요즘 이 동시 쪽에는 많이 읽힌다 하는데 김계비 같은 경우도 원래 김산옥이거든. 영문 출신인데 그것도 우리 출신이고, 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못할 겁니다만 김혜순 시인이 독일에서 무슨 문학상을 받는데 이렇게 번역을 도와준 박술이라고 하는 철학하는 친구가 옛날에 대학생 때 시아반시로 등단을 한 그런 시인이고, 완전 좋은 시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70여 명 중에서 한 30여 명은 행방불명이고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이렇게 비교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잡지의 출신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선정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운동 문제인데, 결국 독자도 확보를 하고, 또 시화관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뭐, 아무래나 지역 주민들의 애정, 관심, 도움 같은 게 있었을 텐데,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작년 가을인가? 이거, 호수석을 만들었어요. 제가 아침마다 산책하는 그 대구시 수성구의 그 진박골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수성구청에서 잘 다듬어서 맨발 걷기도 되고 산책도 되고 호수도 있고 이 정자도 많이 지어놓고 그 정자 그 길 이름이 생각을 담는 길 이렇게 팻말을 박아놨더라고요. 이 정자에 시집 코너를 하나 만들면 생각이 잘 담아지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작년 가을에 이 일을 했죠. 그래서 200권 정책을 뽑아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는데 그럼 가져가면 되고 그럼 상관도 없고 그 수성구 지역의 그 지역구를 가진 그 이인선인가 하는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그 수성구청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또 했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금은 뭐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잡지도 보고 이게 비가 맞으니까 어떤 그 시민은 비가 올 때마다 비닐 도자기 가져와가지고 시집을 쌌다가 또 비계임을 꽂아놓고 하는 그런 기특한 시민도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 여 아래 보면은 기정서가 있는데 시아관이 100%를 만들고 나서 이걸 뭐 내 수지에 꽂아 놔서 이걸 뭐 하겠나 싶어서 창간호부터 백호까지 다 모아서 대국문학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 와서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증을 해서 했던 그 기증서입니다. 뭐 이런 문화 활동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좀 시시콜콜하고 또 영업 비밀이기도 한데 또 발간 부수는 내가 800에서 1000 정도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남는 게 많아서 기증하는 도서가 정기 독자보다도 오히려 많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가을호를 한 번씩 갖다 뒀는데 그것도 이렇게 잡지들이 좀 남고 또 서점에 보내면 몇 달 있으면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자책 같은 게 하도 이렇게 널리 읽혀지기 때문에 종이책은 참 잘 안 팔리고 사양이고 또 요즘 뭐 하도 이렇게 인터넷 또 유튜브 뭐 이런 것들 아주 짧게 하는 것들이 아주 성행하기 때문에 이 긴 시문학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관심에서 자꾸 멀어지는 뭐 현격한 건 추세가 보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이 교수께서 하시는 이쪽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 티크하시 운동 같은 게 되게 문화적인 그 외연의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시대적인 조류에 부합하는 한 장르로 주목이 되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죠. 이게 제작 경비가 별력이 있다네요. 여기 조금 전에 누가 책 만드시는 분 있고 해서 혹시 참고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제작 경비가 하나 만드는데 한 800만 원 듭니다. 800. 원고료가 400. 제작비가 400. 그리고 이게 원고료는 이제 우리 그 시 한 편에 1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하니까 비교적 뭐 우리 평균 단가보다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재정이 넉넉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원고료 지원을 연간 1,600씩 지금 받고 있어요. 그 원고료만 100%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1년에 4차례 나오니까 4, 40일입니다. 4, 46. 400만 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이고, 그리고 이게 요즘 그 잡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디자인 서류 중에 편집 디자인비가 어떤 경우 인쇄비만큼 들어요. 어떤 것이 이렇게 이 비싼 디자인을 그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 디자인비하고 인사 제작비가 한 300여만 원 들고 나머지 발송비 뭐 이런 기타 경비 같은 게 한 100 정도 들어서 이 한화 나올 때 800. 지금 133원 나왔으니까 133 곱하기 800 하면 그 액수가 좀 적지 않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정 담당은 서점에 판매하는 것, 이건 뭐 참 미미하죠. 미미하죠. 교보문고 같은 데는 12밖에 안 받습니다, 정치. 이 서가 같은 사정 때문에. 이 북생 중심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고, 알라딘, 그 다음에 무슨 이 지역의 서점에서 뭐 지역의 도서관 이렇게 주문받아서 하는 것. 그 다음 정부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후원 회비, 이게 이제 또 이 이야기 잘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제가 마케팅 하는 것 같이 오해할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한 부자에 월 10,000원씩 이렇게 하는 그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후원 계좌 사람들이 많고 2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5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하는 사람도 2사람 있고, 그래서 월 한 100만 원쯤 수입됩니다. 100만 원. 그러니까 설달 같으면 이게 300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제작비 커버가 되죠. 거기다 이제 내가 오늘 강연하면 뭐 차비 준다 하니까 이렇게 좀 보태고 이러면 이렇게 돈으로 돌아가면 어떤 생각이 적재 하나도 없어요. 빚도 하나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딱 그렇게 깔끔합니다. 이 정부 지원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요즘부터 이제 여러분들 잡지 만드는 분들 좀 주목해야 될 건데, 이제 할 수 있는 잡지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지원 자체가 핸디캡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어떤 기관에서 지원받은 게 하나의 그 스팸이 돼서 이 플러스가 되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한 번에 3년씩 계약을 3년씩 지원을 해, 3년씩. 한 번 선정이 되면 특별한 무슨 하자가 없으면 3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금년이 1년 차, 내년이 2년 차고, 그 다음에 3년 차인데, 3년 후까지 내가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덕담인지 악담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 3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고야, 상상은 그게 기가 막히죠,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 지역에서 잡지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게 이 독자가 약간 감소되는 거예요. 근데 지원율이 받으면 독자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는지, 이걸 개량화해서 보고하려는, 그 성과로 체크를 하는, 뭐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과 보고서 낼 때. 그리고 정부 정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지속될지, 어떨 때는 없을 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참 불안하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3년 동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큰 관심은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문예지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아르코 문화예술위원회의 그 자기들 방침이나 방향 같은 것을 잘 분석부터 해가지고 시도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자본노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후원회라든가 또 무슨 제가 이 시어간시 출판사를 통해서 약간의 남는 마진으로 재정 커버를 한다든가 그런 건데, 이런 걸 떠나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내 뒤를 이어서 내가 2, 3년 있으면 80인데 이거 뭐 지금도 참 창피한 게 뭐 그럴 때 나이 서른 나이 그래
주간 나이 몇, 편의기간 나이 얼마, 연령을 써난 나이를 그 나이가 창피해 죽겠다니까 웃으려고 또 어떤 거 지원할 때 보면 몇 년생냐는 이 프롬이 나오잖아요. 그 70 이상은 제일 뒤에 나 제일 뒤에. 그런 것도 좀 안타까워. 가만히 기막히고 뭐지 이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게 후계 문제가 참 걱정이죠. 이게 누가 떠있는 사람이 맡아서 해주면 참 좋은데 없을 것 같아요. 왜 하겠어요? 무슨 게 돈이 됩니까? 요즘 무슨 옛날처럼 무슨 뭐 문단 권력이 됩니까? 그 큰 명예가 됩니까? 또 이게 무슨 연구 업종이 됩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머리만 아프고 머리만 아프고.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야 정말 그 40대 초반에 이것저것 모를 때 5기로 이제 시작을 해보잖아요. 5기로.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럴 만한 5기가 먹힐 수 있는 것도 들기도 했고, 지금이야 문제가 한두 가지가 한두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귀하지도 않잖아요. 누가 하죠? 시아버지 처음에 창간에서 1년 돼서 막 이렇게 이 관심을 가질 때 어떤 기업하는 그 삼류물일이 팔을 하더라고. 2억에. 그때 팔았으면 그때 지금 30년 전에 2억은 그냥 큰 돈이에요. 그지? 여기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조금 낫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더 가난함이 있었겠죠. 아무튼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후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없애려고 생각을 하고 무슨 길이 있을런지 막막하죠. 제가 어떤 행사에 있을 때마다 이 시아반시 관한 행사에 있을 때마다 인사를 하면서 5년 후, 10년 후에 누가 또 나처럼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괜히 수사죠, 수사.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쨌거나 뭐 하는 놈까지 좀 뭐 이 비단지고 하고자 싶어가지고 이제 출판하죠. 시집을 만들어요. 시집 만들면 뭐 한 7, 80만 원 나와요. 그건 너무 솔직하게 말했는데 하여튼 나와요. 손해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남는 경우도 저는 아웃소싱하기 때문에 일단 이 서울에 프리랜서한테 디자인을 맡겨요. 그럼 PDF로 와요. 그럼 PDF 원고를 파주 출판단지로 보내요. 대형 출판단지 써요. 써서 잘 만들어. 그러면 이 프리랜서 그럼 편해요. 그냥 교정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편해요. 근데 이게 뭐 직원을 두고 고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프리랜서한테 이렇게 맡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작 원가를 모르겠어요. 뭐 다른 데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잘 알려주지도 안 하고 또 자기 출판하는 사람 너 얼마 주고만 내서 다른 소리 안 해요. 보니까 잘 알 수 없는데 저는 뭐 알고 싶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시집을 양장본으로 다 만드는데 지금 한 50여 권 만들었어요. 한 년 됐네 시작한 50여 권 만들었고 뭐 사문집도 나오고 근데 뭐 이건 자기 출판하면 안 달리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가끔 시집을 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1년에 문학나눔행사에 이제 이 지원을 받아서 거기 이제 선정이 되면 한 뭐 몇백만 원 남죠. 근데 그 선정되는 게 하늘이 별따기고 선정변이 전부 또 지팔이 안으로 묻어가지고 아는 출판사는 막 2개, 3개씩 떼고 그냥 뭐 알려지지 않는 로비 못하는 출판사들도 하든 가문에 콩나고 이런 실정이 어려움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너무 이렇게 이 제작에 대해 가지고 영업 비밀이 나와 있는
보면 이 그림이 참 좋죠. 이게 김성수라는 그 꼭두 작가가 한 조각인데 좋아요. 이 사람은 열심히 조각을 꼭두를 닦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것이 생명을 가진 것이라면 잡지 또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가지고 태어나는지 모르겠다. 물론 내일이란 평기 돌출이 아니라 살아온 발자국의 축적이듯 운명이라는 것도 비바람의 연과 햇볕의 기가 얽히고 곰사가 피어나는 봄꽃 같은 것임을 모르지 않지만 말이다. 뭐 이렇게 참 기약 없는 희망을, 막연한 기대를 뭐 이렇게 대책이 없으니까 이런 운명에 맡겨보는 이런 마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 말은 누구 말입니까? 네? 저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제 말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이다. 디지털 콘텐츠가 시공의 제약 없이 국경을 넘어 안방을 들락거리는 세상에 우편 배달부의 자전거에 실려 느리게 독자를 찾아가는 종이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 길의 추동력을 우리는 끝없이 부대끼는 변화의 시공의 변화에서 찾으려 한다. 이를테면 정신 자본, 작자, 독자, 생산, 소비, 디지털, 아날로그, 지방, 중앙, 시, 반시 등 그 사이와 차이의 얼음에 푸닥거리는 물살을 딛고 물길을 내는 창조적 변당 속으로 융합의 먼 길을 떠나려 한다. 나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임을 믿으려 한다. 그들이 이 보면 질문은 보람일따이다. 혹시 전에 다니시는 분 계시면 완전히 공장님 앞에 문자 쓰는 격인데, 제가 요즘은 가끔 이 반화신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요. 이 보람일따 하는 게 이제 건너가기, 질문한다는 것. 그리고 제일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숲속에 가보라. 그곳에 어떤 길도 없다. 길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다닌 길이다. 다른 사람이 다닌 길은 대답입니다. 대답. 대답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질문은 이건 세계에서 낯선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추동력입니다. 그 지역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디카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질문이 없다면, 바람일따의 정신이 없다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대답이라고 하는, 나지는 세계라고 하는 하나의 틀 속에 갇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지식이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나 가치를 소비하는 거죠. 그럼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이렇게 얻어서 사는 거죠. 그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죠. 그건 문학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지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은 대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문학 운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보람일따이다. 이것도 제가 만드는 말, 필요만. 한화한생 군사하잖아요. 아무도 안 했는데, 질문이 보람일따. 바냐 바로 보람일따.
아제 봐라 성아제 모지사바 이게 이제 반식은 제일 끝줄에 디프린드 자꾸 제가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거창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가지고 좀 참아야 되겠는데, 미국의 시인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잘 알려져 있는 시 중에서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 하는 시가 있죠. 그 뭐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제일 끝부분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숲은 어둡고 깊다.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다.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숲은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다. But 그런데 I have to go miles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내가 잠들기 전에 몇 마일을 더 가야 된다. 왜? I have promised to keep. 내게 지켜야 될 약속이다. 그래서 몇 더 가야 된다. 그럼 보세요. 한 겨울밤에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밤에 아주 숲속에 나귀를 타고 늙은 시인을 가요. 눈 덮인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춥고 혹독했을까요? 인가도 멀리 있어요. 근데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시인이 이렇게 눈 덮인 숲을 보니까 그 숲이 라브리 다근데 아주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어요. 그러면 그 뭘까요? 그 쉬고 싶잖아. 그 속에서. 그런데 나는 몇 일을 더 가야 된다고. 몇 마일. 왜?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숲속에 안주하는 것, 이게 대답 속에 갇히는 겁니다. 이게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식을 소비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창의력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런저런 문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토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문학하는 사람이 아닌 창의적인 정신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그 숲속에 편안하게 쉬고 싶은 유혹을 뿌리지 못하죠. 그게 바로 지적 게으름에 빠진 지적 게으름. 제일 우리가 문학하는 사람이, 문예운동을 하는 사람이, 책을 만드는 사람이 저지간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지적 게으름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알긴 알겠는데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냐? 하고 있냐? 철저하게. 뭐 자신 없지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좀 저를 추스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대충 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하시면. 이랬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시에 대해서 하고 또 시와 관시 그걸 이제 먼저 시에서 여러 가지로 보충해야 됩니다. 저도 성이 강감이라면 광시 없습니다. 성격이 나와요. 광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를 이야기할 때 광장에 모인 사람을 흩어지게 할 때는 시를 낭독하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이미 모두 아는 사실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게 시다, 이런 이야기도 뭐 해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시를 보면 어쩌면 참 어렵거든요.
도대체 시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시가 있기도 하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쉽게 설명하시는 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는 어렵게 하는 게나 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렵게 함부로 그 쉽게 안주하는 사람을 좀 괴롭히는 게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자세히 보면 이쁘다. 너도 그렇다. 그렇죠. 그건 안 어렵잖아요. 안 어렵지 않았는데 나는 저도 엊그저께 대구에서 제 시집 나왔다고 북토크를 했는데 정호성 문학관에서 했어요. 부럽더라고. 왜 뭐가 부른 거 하면 정호성 시인이 가지고 있던 그 책, 그 몇 초대 다 그 수성구청에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 정부문학관에서 이 문덕수 선생의 그 서책이 여기 문학관에 있듯이 그건 부러운 일입니까? 저는 어떤가? 저는 일주일에 한 박스씩 제게 생기는 책들을 제 후배 시인이 시집 도서관 만든다 해가지고 그거 매일 붙여요. 슬프잖아요. 슬프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시문시를 썼으면 연탄 제발 찾아와라. 너 한번 떠본 적 있냐? 이런 거 쓸 때거나 그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뭐 이랬다는 거 하면 나도 뭐 우체국 엄마도 생기지. 그냥 저는 이런 거예요. 가령 또 제가 문자 좀 쓰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티베트 그 밀교에 보면 그 진언이 있죠. 엄마이 밤매 엄마이 밤매 엄마이죠. 그거 하면 다 성불한다 합니까? 그 보면 엄마니 밤매할 때 엄마니 하는 것은 이건 자비고 밤매하는 건 지혜라 그래요. 근데 이제 자비와 지혜를 갖춘 사람이 자꾸 태도를 노력하는 게 성불하는 거다라는 뜻이겠는데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도 쉬워져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이쁘다. 너도 그렇다. 그렇죠. 연탄재 발로 서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떠본 적 있냐 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건 이건 주로 사고하는 주체적인 내적인 문제가 더 거기 관련돼요. 그 자기 자신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잘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저는 시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물어주는데 저는 내가 생각하는 시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고독한 여정이 시다. 저는 이렇게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고독한 여정이니까 고독하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 덜 고독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또 내 속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기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 첫 구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려는 것을 살려고 애썼다. 그런데 왜 그토록 그게 어려웠을까? 내 속에서 솟아나려는 그것,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삶이 당당한 나 자신을 완성함으로 나의 완성이 이웃의 완성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삶의 자세,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보이냐고 이해가 잘 되겠냐고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반쪽쯤은 대답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그 시가 더 많이 어렵죠. 저도 평생을 시와 함께 살아왔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쓸지 모릅니다. 아는 만큼만 읽고 말지 그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도 물이 다 빠지는데 그 걱정하실 거 없고 자 우리가 저는 시는 좀 어려움이 좋고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좀 혼란 일으키고 자기 자신을 한번 흔들어보는 이런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도 어떤 시가 작은 자기 할 일은 한 게 아니게 생각하죠. 그 안도현 시인의 그 연탄대가 저는 시를 많이 외우거든요. 평소에 많이 외우는데 그런 시는 그 가슴에 와 닿는데 와닿지, 그 와닿지. 그냥 내 이야기 하는 거 안 가다는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참 책을 내가 도서관에 보내가지고 책이 안 팔려요. 안 팔리지. 그런 적이 있는 거야. 그래, 나는 이제 그 길을 살아온 거지. 뭐. 그렇게 살아온 건데, 이게 안도현 시인이나 무슨 나태주 시인이나 정호성 시인을 폄하하고 싶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그 태강 입장이 저와는 좀 다르고, 제가 어떤 그쪽 입장을 시에 들어가면 그 길로 한번 가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 뭐 어쩔 수 없고,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다른 분 질문하시겠어요? 선생님께서 발음하시면 계속 그 연기, 바람일단이 뭐 오만이 반매음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시와 반시 잡지 편집 방향에도 이런 불교적인 이념이 깔려 있는가요? 저는 뭐 제 종교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의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인식의 어떤 태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또 성경 이야기도 하려면 이제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시와 반시에는 종교적인 영향이 전혀 없겠죠. 다른 분 이야기하실 분 이제 1시간밖에 안 되는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도군의 그 반시 조합에서는 뭐 선생님한테 전혀 진주에서 이정욱이 하나보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진주에서. 진주. 시는 문외한이고 저는 모르는데 다른 어떤 그 강좌보다 철학적인 깊이라든지 시를 통해서 소재는 끌어들였지만 선생님의 삶의 일대기를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아주 지략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순간적으로 내내 제가 느끼는데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문화나 문인들이 발살당했던 그런 시대가 참 많이 같이 연상이 되었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시를 잃어버려가는 이 세대, 삭막한 이 세대와 일제강점기를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희망적일까 혹은 어느 것이 더 절망적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선생님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얻고자 제가 답하기는 좀 어려운 차원의 질문이신데 저는 제 삶이 뭐 일제강점기에 안중근이나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어디 감히 손가락 문자한데 그럴 수 없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이렇게 이 척박한 문화적인 지역 풍토에서 시와 반시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작은 그 흐름이 그래한 일제의 역사 흐름하고 이렇게 대응시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고맙긴 하나 정말 저한테는 은감생심이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절망과 희망 또 지금 이렇게 시가 소멸돼가는 현 시점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우리 이 역사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절망 같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좋다고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 말해야 아시겠어요? 그럴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젊은 세대로 갈수록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정말 이 얼씨 다른데 우리 그 K-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어떤 글로벌화돼서 우리 옛날 같은 국산품이라고 하면 나쁜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은 국산품이 싸구려 국산품이라고. 요즘은 하자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뭐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렇게 이 고급화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젊은 세대의 미래는
뭔가 지금으로서는 그 길이 보이지는 않으나 그 보이지 않는 길 속에 새로운 길이 스스로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도 지금 선생님 이 시를 장건을 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어떤 한 세대에 일고신 게 다시 결국은 우리 세대가 뭔가 소멸되어가고 절망적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은 다시 또 저 밑에서는 문학이나 예술이나 시에 대한 어떤 꿈틀그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반작용으로 그 짧은 쇼츠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너무나 순간에 영합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들도 쉽사리 지쳐가고 있어서 사실은 이 과거가 현재가 되고 있고 과거와 현재의 이 상태가 결합되어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 중추적인 역할이 문학이 담당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시의 추세인 디카 씨가 지금 한 변방에서 중심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선생님께서 뒤를 이어갈 개선자가 없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는 흔적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러한 그 너그러움이 있고 차가운 어떤 지성으로서 이기적인 지성으로서 저희들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반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 시의 미래를 이 순간도 느끼고 있고 곧 도래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뭔가 반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시와 반시를 쭉 끌고 가주셨으면 하는 참가자로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분 없으신가요? 뭐 시간도 적정 시간이 된 것 같고, 제가 정말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먹을 만큼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만남은 참 짧고 헤어짐은 참 길구나. 이 삶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짧은 만남, 긴 이별의 여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9월 오늘이 10일인가요? 백로에서 치워서사이 제기가 참 좁은 이 9월인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리고 1시간여 하게 했는데 언제 또 다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을지 기약이 없죠. 만날 뭐 이런 약속이 실천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다른 길은 없고 제가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립니다. 노래 들려드립니다. 제가 뭐 생음악 할 줄 알고 박수 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주 되는데 이거 제가 노랫말을 쓰고 내 후배가 작곡을 하는 바리톤이 부른 다시 9월이 가면 하는 노래입니다.
시를